서울은 고요했습니다. 눈 덮인 한강의 물결도, 광화문 앞 차가운 바람도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겨울의 어둠이 도시를 덮고 있던 그 무렵,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산속에서 무장한 31명의 그림자가 조국의 심장을 노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북악산 자락 군번도 없고 이름도 지워진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신조를 포함한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원 31명은 이미 며칠 전 38선을 넘어 남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수년간 선발되고 훈련된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청와대 침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었습니다. 1분 1초에 오차도 없어야 한다. 조국이 우리를 믿고 있다. 중대장은 말보다는 눈빛 하나로 병사들을 통제했습니다. 눈 속에 뭉개지는 발자국 하나조차 제거했고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차에 산을 넘었고 경기도 문산을 지나면서 위장복을 입은 채 밤을 지샜습니다. 민간인을 위협하여 옷을 갈아입고 산길을 이용해 서울로 향하던 그들은 점점 거대한 서울의 불빛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균열은 뜻밖에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양시 화전동 인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침 그들을 목격한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복장의 남자들, 소총 자루를 감춘 낯선 무리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과 육군은 즉각 대응했고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이미 그들의 발걸음을 눈치챘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이는 헌병차와 지프차, 삽시간의 깜빡이는 군부대 비상등이 서울 외곽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김신조 일행은 이미 도시의 경계선 안으로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1월 21일 밤 그들은 드디어 청와대 인근 북악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치안국 소속 이세호, 정종수 경위가 청군동 인근에서 수상한 무리와 마주친 것입니다. 정지하세요.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 그 짧은 외침이 서울 한복판을 뒤흔들 전투의 서막이 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신조 일행은 곧장 총격을 가했고 경찰관들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계엄령에 준하는 비상통제를 시작했고 정운의 비상령이 하달됐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청와대 경호실, 헌병, 경찰, 중앙정보부까지 총동원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심 속 총격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청군동 북악산 삼청동 일대가 전장으로 변했고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 집안에 숨어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창문 밖의 총성을 듣고 공포에 질려 불을 끈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간 서울의 산과 골목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청와대 800m 앞까지 접근한 특수부대원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졌고 한두 명씩 사살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김신조는 유일하게 생포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포위망 속에서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체포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정보당국에 의해 신문을 받으며 북한의 공작 내용을 모두 자백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박정희를 죽이고 나도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경찰, 군인, 민간인 포함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건은 군과 경찰의 대응 능력을 증명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건 직후 국가안보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정보부 권한을 더욱 강화했고 전국의 민방위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공교육이 확대됐고 거리 곳곳에 감시초소와 방공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대간첩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대책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1.21 사태라 불리며 남북 간 대립과 냉전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한겨울밤 산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발자국은 여전히 이 도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김신조는 중앙정보부 취조실에서 며칠을 잠 못 자며 고문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린 청와대 지도를 외우듯 봤습니다. 박정희는 집무실이 아니라 숙소에 있을 거라 보고 숙소 후문으로 침투할 예정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구호 없이 발사, 적발시 자폭이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자백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군사교리와 심리전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후 대한민국 정보작전과 보안체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신조는 체포 직후 중앙정보부로 이송되었습니다. 혹독한 신문이 이어졌고 그는 마침내 모든 작전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직접 승인한 청와대 기습작전의 전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고 훈련받았는지, 그리고 난파된 후에 이동 경로까지 모두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양 근교의 특수훈련소에서 무려 2년간 혹독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야간 산악행군, 사격술, 한국어 억양교정, 남한 지도 분석, 심지어 남한 군가 암기까지 포함된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청와대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수십 차례 가상 침투 훈련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린 진짜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성공할 거라 믿었고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동료들은 대부분 사살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신조 혼자만이 생존했습니다. 생포 당시 그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신문과 방송은 단편적인 보도만을 전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한동안 극비로 분류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신조는 전향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았고 철저한 감시 속에서 국가보안법 교육과 사상 전환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이후 그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김신조는 간헐적으로 방공 강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공산주의의 실상과 북한 체제의 실태에 대해 증언하며 자신이 겪은 과거를 이야기했지요. 얼굴을 드러내고 내가 바로 그 김신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정부 내에서는 의미 있는 사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강연 중 한 청년에게 들려준 말은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죽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었던 조국은 나를 이용했고 진짜 조국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김신조 침투 사건은 단순히 간첩 침투를 넘어서 한국 현대사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의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 병사의 전향 이야기는 남과 북을 가르는 이념의 장벽 너머에도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